한양에서 가장 높은 담장을 가진 영의정댁 안채. 그곳엔 평생 찬바람 한 점 맞지 않고 자란 고귀한 안방마님 유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님의 단정하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 숯을 지고 들어오는 천안 벙어리 사내 때문이었죠. 말 한마디 섞을 수 없는 극과 극의 신분. 하지만 사내의 거친 손마디가 마님의 하얀 살결에 닿는 순간 십수년 견고했던 정절의 담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벙어리라 믿었던 사내가 밤마다 마님의 귀에 속삭인 미련은 무엇이었을까? 정승의 눈을 피해 안방 마님을 훔친 숫쟁이의 대담하고도 기괴한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에게 큰 힘. 한양 북촌에서 가장 높은 담장을 가진 집이라면 누구나 영의정 최대감댁을 꼽았습니다. 그 집 담장의 높이는 곧 주인의 섰을 퍼런 권세와 비례했으며 이는 고을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조차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기와를 얹은 흰 회벽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골목을 위압적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새벽마다 정갈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인들이 분주히 마당을 쓰는 소리와 아침 수라를 준비하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기름에 볶은 나물의 고소한 향, 구수한 된장국 냄새, 그리고 이른 봄이면 담장을 넘실거리는 살구꽃 향기까지. 그 담장 안은 세상의 모든 풍요와 넉넉함이 고여있는 별천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높고 화려한 담장은 동시에 그 안에 갇힌 이들의 숨소리조차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안방마님 유씨는 평생을 그 높은 담장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나이 38. 한때는 장안에 미색이 빼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나 지금은 그 얼굴에 세월이 켜켜이 쌓인 것처럼 묵직하고 단아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매는 늘 깊은 호수처럼 차분했고 입술은 단정하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좀처럼 크게 웃는 일이 없었으나 가끔 미소를 지을 때면 보는 이의 가슴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온기를 남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유씨는 새벽이면 일어나 정갈하게 몸단장을 하고 안채 마루에 앉아 집안 살림을 꼼꼼히 지시했습니다. 저녁이면 대감의 방에 들러 예법을 다해 문안을 드리고 밤이 깊으면 고요히 혼자 차가운 침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유씨의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았고 내일 또한 다르지 않을 정해진 궤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 집의 화려한 장식물 중 하나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인 최대감은 그녀보다 12살이 많았습니다. 진사시험을 거쳐 대과에 급제하고 30년 벼슬길의 험난한 풍파를 견뎌 마침내 1인지야 만인지상의 영의정 자리에 오른 노련한 정객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사내라는 소문이 조정에 파다했지만 그것은 담장 밖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최 대감은 그저 나이든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며 부인의 눈빛 하나, 하인의 발소리 하나조차 놓치지 않고 통제하는 집안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는 유씨를 아내로 대하기보다 자신이 이룬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기물로 여겼습니다. 유씨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꽃다운 22살 때였습니다. 친정은 권세는 없으나 선비의 기계가 살아있는 몰락해가는 양반가였습니다. 시집 온 지 2년 만에 귀한 처자아이를 얻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 아이가 겨우 5살 되던 해에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뒤이어 친정 부모마저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유씨에게 이 높은 담장 밖은 더 이상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무의미한 들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오직 담장의 너비만큼만 알았고 그 너비가 곧 그녀가 허락받은 자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매달 초하루 그 견고한 세계의 문이 잠시 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숯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든 취사를 위해서든 숯은 필수였고 최대감댁 같은 명문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거대한 분량의 숫쟁이가 드나들었습니다. 하인이 받아 창고에 들이면 그만인 일이었지만 유 씨는 어쩐 일인지 그날이면 안채 마루에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이유를 유 씨 자신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외부의 거친 흙냄새와 산냄새를 묻혀오는 그 사내의 존재가 그녀의 정체된 공기를 미세하게 흔드는 유일한 자극이었을 뿐입니다. 그 숫쟁이 사내가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전에 오던 노인이 병으로 쓰러진 뒤 새로 온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을 간 넘긴 듯 보였고 키가 훤칠하며 어깨가 바위처럼 넓었습니다. 얼굴에는 늘 검은 숯검댕이 묻어 있어 그 생김새를 온전히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숟가루 사이로 번득이는 눈빛만큼은 유난히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하인이 숯이 왔느냐며 말을 붙여도 사내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투박한 손짓으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 하옵니다, 마님. 태어날 때부터 혀가 짧아 소리를 내지 못한다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지요. 하인이 전한 그 말에 유 씨는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못한들 무슨 상관이랴. 제 할 일인 숯만 잘 들여놓으면 그만인 것을. 하지만 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말을 하지 못하기에 저 사내는 이 담장 안에 숨막히는 비밀들을 발설하지 않을 유일하게 안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나른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엔 살구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유 씨는 안채 마루에서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침 무거운 숯 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진 사내가 살인문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 가마니를 내려놓으며 땀을 닦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보통의 하인들이나 장사꾼들은 마님과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을 기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는 달랐습니다. 사내는 아무런 표정도 비굴함도 없이 유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루가 묻은 검은 얼굴 위로 오직 투명한 눈동자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높은 담장도 신분의 벽도 영의정이라는 주인의 권세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한 기묘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0수년간 이 집에서 받아온 모든 시선은 복종이거나 감시이거나 혹은 의무적인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정승댁 안방마님이 아니라 그저 고독에 잠긴 한 명의 여인으로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내는 이윽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 다시 숯 가마니를 짊어졌습니다. 그의 등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숟가루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유 씨는 사내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숯 검댕투성이 사내의 깊은 눈빛이 그리고 말 없는 그 침묵이 자신의 가슴 속에 아주 깊고 날카로운 낙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사내가 떠난 마당에는 떨어진 살구꽃잎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려 했으나 자꾸만 손가락이 엇나갔습니다. 10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녀의 인내심과 정절의 담장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실금 하나가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훗날 어떤 거대한 파국을 몰고 올지 마님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초여름의 열기가 담장 안의 공기를 눅진하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 능소아가 핏빛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초하루가 되자 숫쟁이 사내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채 마루로 나오던 유 씨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태도로 서 있는 사내였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내의 왼쪽 눈 아래에는 피멍이 시퍼렇게 들어있었고 단단하게 다물린 입술 한쪽도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산길에서 구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모진 매질이라도 당한 것인지 상처의 흔적이 생각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유 씨는 마루 끝에 서서 잠시 그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 또한 유 씨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한번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상처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여전히 투명하고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 당황한 것은 유 씨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길을 피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한편에는 식혜를 담그려고 꺼내둔 하얀 소금 단지가 있었습니다. 유 씨는 하얀 소금을 한 줌 쥐어 깨끗한 무명천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하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것을 저 사내에게 전하거라. 상처가 덧나지 않게 씻어낼 때 쓰라고 일러라. 하인은 숫쟁이에게 소금을 전하라는 마님의 명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낱 숫쟁이의 상처까지 마음을 쓰시는 마님의 행동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인은 곧 고개를 숙이고 마당으로 나가 사내에게 천 뭉치를 건넸습니다. 사내는 건네받은 천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안채 마루에 서 있는 유 씨를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것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정식적인 문안이었습니다. 사내가 돌아간 후에도 유 씨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수라를 마치고 돌아온 최 대감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유 씨의 머릿속에는 숯 검댕 속에 가려졌던 사내의 피멍만이 맴돌았습니다. 부인, 오늘 집안에 별일은 없었소? 대감의 차가운 물음에 유 씨는 평소처럼 단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저 매달 오는 숫쟁이가 숯을 드리고 갔을 뿐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유 씨에게 그날은 특별하다 못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답에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책으로 눈을 돌리는 대감을 보며 유 씨는 이 집의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 안의 사람들은 밖에 피비린내 나는 매질 소리도 가난한 이들의 신음도 듣지 못한 채 화려한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 뒤 장마가 오기 전 다시 사내가 대가댁을 찾았을 때 마당 화단에는 유 씨가 애지중지하던 작약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숯을 다 내린 사내의 시선이 화단 쪽으로 머물렀습니다.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 씨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 꽃이 마음에 두오? 묻고 싶었으나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본들 돌아올 대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쓸쓸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내는 유 씨 쪽을 슬쩍 바라보더니 천천히 작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짐을 진 무릎을 굽혀 아주 조심스럽게 꽃 앞에 앉았습니다. 거칠고 검은 손이 붉은 꽃잎에 닿을 듯 말 듯 멈추었습니다. 사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꽃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나 그의 깊은 눈동자는 천마디 말보다 선명한 문장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님. 말은 없었으나 그 눈빛만으로 유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내에게 이 작약꽃은 단순히 예쁜 식물이 아니라 이 삭막하고 거친 세상을 견디게 하는 잠시의 위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 씨는 사내의 그 눈빛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았습니다. 화려하게 피어있지만 결국 담장 안에 갇혀 누군가에게 향기를 맡게 해야만 가치가 증명되는 그 꽃이 꼭 자신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침소에 든 유 씨는 등잔불을 끈 뒤에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여름 벌레 소리가 꼭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유 씨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저 사내는 어쩌다 말을 잃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닫힌 입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진 세상이 그를 벙어리로 만든 것일까? 그리고 그 눈 밑의 상처는 대체 누가 남긴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새벽이 오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숫쟁이 사내의 침묵은 유 씨에게 오히려 거대한 외침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감이 내뱉는 권위적인 명령보다 하인들의 비굴한 아첨보다 사내의 그 고요한 눈빛이 유 씨의 영혼을 더욱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유 씨는 은밀히 초하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했습니다. 그저 그날이면 아침부터 몸가짐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마루에 나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하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책을 보거나 바느질을 하면서도 사내가 드나드는 대문 쪽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기묘한 감정의 정체를 유 씨가 깨달은 것은 어느 무더운 7월 초하루에 사내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숫쟁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다리를 접질려 오늘은 제 동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신 온 숫쟁이의 말을 전하는 하인의 무심한 한마디에 유 씨의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빈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담장 안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이 막힐 듯한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 나는 그 사내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유 씨는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이 높은 담장 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아주던 그 침묵의 시선을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영의정 대감의 권세보다 수만 권의 경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유 씨의 다친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오지 않은 그날 밤 유 씨는 처음으로 대감의 방에 들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남은 안채에서 유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 수 없었으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수년을 버텨온 그녀의 정절과 인내라는 담장이 이름조차 모르는 숫쟁이 사내의 부재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유 씨는 참모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리를 다쳤다는 숫쟁이 사내. 어디에 사는지 아느냐? 참모는 놀란 눈으로 마님을 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내라면 북악산 기슭 숲가마 근처 오두막에 홀로 산다고 들었습니다만. 마님, 어찌 그런 천한 자의 거처를 물으시옵니까? 아니다. 그저 사람을 하나 보내보려 그런다. 약이라도 조금 챙겨보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유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둬온 욕망이었고 단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었습니다. 담장 안의 새는 이제 스스로 새장을 열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끝이 벼랑일지라도 유 씨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담장 위 기와를 훑고 지나가며 북촌의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의 살구나무는 어느덧 잎을 떨구고 그 높던 담장 위로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유 씨와 사내 사이에는 여전히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있을 수 없었지요. 사내는 태생이 미천한 벙어리였고 유 씨는 만인이 우러르는 영의정댁 안방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달마다 아주 조금씩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문장보다 무거운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어가는 눈빛이었고 서로의 부재를 확인하는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내가 숯을 지고 들어와 마당 한구석에 짐을 풀 때면 유 씨는 언제나처럼 안채 마루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땀을 닦으며 한 번씩 유 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를 확인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가 그 자리에 있는지 지난달보다 수척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소리 없는 안부였습니다. 유 씨 또한 짐짓 서책을 보거나 뜨개질에 열중하는 척하다가도 사내의 시선이 닿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찰나의 마주침 뒤에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의 잔상은 해가 질 때까지 유 씨의 마음 바닥에 가라앉아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유 씨는 안채에서 벼루에 먹을 갈아 시 한 수를 적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친정 어머니가 가을이면 읊조리시던 시구였습니다.
붓끝에 먹을 찍어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써내려가던 유 씨는 문득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 너머 마당 한복판에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숲 가마니를 다 내리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사내의 시선은 저 멀리 푸른 가을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높고 맑아 시리기까지 한 하늘이었는데 사내는 그 허공을 아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검댕이 묻은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깊은 고독과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 씨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에 방금 쓰던 시 대신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을 하늘 드높아 외로움을 더하나니 말 없는 눈빛에 온 세상이 담기도다. 유 씨는 종이를 정갈하게 접어 12막순이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저 사내에게 건네주어라. 글을 읽을 줄 모를 수도 있으니 그저 전해주기만 하고 굳이 읽으라, 강요하지는 말거라. 막순이는 마님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마당의 숫쟁이를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찰나였지만 막순이의 눈에 의욕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나간 막순이는 사내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투박한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를 모를 것이라는 유 씨의 예상과 달리 사내는 종이를 펼치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사내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글을 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천한 숫쟁이의 몸에 어울리지 않는 그 지적인 눈빛이 잠시 빛나더니 사내는 종이를 소중히 접어 가슴팍 깊숙한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안채를 향해 평소보다 훨씬 길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신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알아본 여인에게 바치는 절절한 헌사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유 씨의 가슴속엔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조선의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 불리는 영의정의 안방마님이 이름조차 모르는 천한 숫쟁이에게 연설을 보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가문이 멸문지화이자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유 씨는 침소에 들어 비단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16해 전 이 집에 시집 온 뒤 단 한 번도 담장 너머의 공기를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운 방 안에서 유 씨의 심장은 사내가 남긴 침묵의 온기로 인해 뜨겁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척임이 위험한 욕망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을 억눌러온 인간다운 갈망에서 오는 것인지 유 씨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채를 살피는 12막순이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막순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숫이 들어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가장 고운 저고리를 골라 입고 머리칼을 몇 번이나 고쳐 빗는다는 것을. 평소엔 서늘하던 마님의 안색에 숫쟁이만 오면 미세한 홍조가 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막순이는 마님을 진심으로 아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깊어지는 미간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무서운 칼날이 이미 안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수하들이 평소와 다른 안채의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담장 안의 새처럼 고요하던 유 씨의 세계에 불어닥친 가을바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의 전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색의 서리가 북촌의 기와지붕을 하얗게 뒤죽박죽 뒤덮고 매서운 삭풍이 높은 담장을 휘감아 돌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 구석구석에 얼어붙어 발걸음마다 서슬 퍼런 냉기가 올라오던 아침, 세상은 온통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초하루가 되자 숫쟁이가 지게를 지고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눈길에 발을 헛디뎠는지 무거운 숲 가마니를 짊어진 사내가 안채 마당 한복판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지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사내는 투박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고
꽉 묶여있던 숫자루 하나가 터지며 하얀 눈 위로 시커먼 숯가루를 비극처럼 뿌렸습니다. 순결하던 눈밭은 순식간에 검게 오염되었고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으로 흩어졌습니다. 곁에 있던 하인들이 혀를 차며 달려가 도우려 했으나 사내는 거칠게 손을 저으며 그들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얼음 바닥을 짚고 스스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바짓가랑이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눈을 적셨습니다. 그 붉은 피는 검은 숯가루와 섞여 기괴하고도 처절한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광경을 안채 마루에서 지켜보던 유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채통을 지키며 하인들에게 지시만 내렸을 그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 씨는 16해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안방마님의 위엄과 체면을 한순간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채 꿰신지도 못한 채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간 것입니다. 수십 명의 하인과 친모들이 경악한 눈으로 지켜보는 앞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피를 흘리며 신음조차 내뱉지 못하는 사내의 물음만 보였습니다. 괜찮으오? 상처가 깊은 것 같소. 어서 이리로 와 앉으시오. 유 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적막한 마당을 울렸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귀한 마님이 천한 종들이나 밟는 마당 흙바닥까지 내려온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내의 깊은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소매 안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하얗고 깨끗한 비단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숯가루와 피가 섞여 엉망이 된 손으로 그 고운 수건을 받았습니다. 사내가 무릎을 지어라며 유 씨를 올려다보았을 때 두 사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쑥 검댕이 범범이 된 얼굴이었지만 유 씨는 그 지척의 거리에서 사내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지하고 천한 숫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등진 자의 지독한 슬픔과 동시에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은 선비의 기계가 서린 선명한 지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눈을 피했습니다. 사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과 고결함에 당혹감을 느끼며 서둘러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의 심장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 씨는 안채문을 걸어 잠그고 12막순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등잔불 하나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막순아, 내가 바깥 하인들 사이에서 저 숫쟁이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느냐? 내 눈에는 저 사내가 범상치 않아 보여서 하는 말이다. 막순이는 문 밖의 동정을 살피며 목소리를 극도로 죽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행랑채에서 엿들은 풍문이오나 저 사내 본래는 숯을 굽던 자가 아니었다고 하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젊어서 사서삼경을 줄줄 웃던 명문가 자제였다는데 10여 년 전 가문이 풍비박산 나면서 말을 잃고 산속으로 숨어들었다고들 하더이다. 그가 벙어리가 된 것도 그때의 충격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가문이 어찌하여 그리 되었다더냐? 정령 영모라도 얽힌 것이냐? 유 씨의 떨리는 물음에 막순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이들과 얽힌 무서운 권력 다툼이라 아무도 자세히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 씨는 더 묻지 않았으나 그 잔상은 며칠 밤낮을 그녀의 머릿속에서 유령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글을 읽던 고귀한 선비였으나 하루아침에 가문을 잃고 말을 잃은 채 숯 검댕 속에 자신을 지워버린 사내. 유 씨는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저릿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칠 뒤 하인을 통해 사내에게 작은 종이꾸러미 하나를 은밀히 전달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 씨가 정성스레 간 먹으로 쓴 단 한 문장의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원래 어떤 사람이오?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침묵하게 만들었소? 유 씨는 종이와 함께 작고 정교한 붓과 먹도 동봉했습니다.
말을 못한다면 글로라도 그의 진심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연민인지 아니면 동병상련의 아픔인지 알 길 없는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만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다시 초하루가 되어 사내가 대문을 들어섰을 때 유 씨의 시선은 시종일관 사내의 품속에 머물렀습니다. 숯을 다 내린 사내는 주위를 살피더니 지난번 받았던 비단 수건에 정성스럽게 쌓인 종이를 하인편에 유 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는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그녀의 질문 아래 힘있으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단정한 필체로 딱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잊은 사람. 유 씨는 그 4글자를 한참이나 손가락 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스스로를 잊은 사람이라 칭하며 과거의 자신을 통째로 부정해버린 사내의 비애가 종이의 질감을 타고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를 더 경악하게 한 것은 글의 내용보다 그 서체 자체였습니다. 거칠게 산에서 나무를 베고 숯을 굽는 자의 솜씨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계와 절도가 넘치는 그 서체는 유 씨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가끔 남편 최대감의 서재에서 엿보았던 과거 명망 높던 사대부들이나 고위 관직자들의 상소문에서나 볼 법한 품격 있는 서체였습니다. 그 순간 유 씨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여 년 전 최 대감이 영의정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숙청했던 수많은 반대파 가문들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 사내가 잊으려 하는 과거가 혹여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이 거대한 담장과 남편의 손에 묻은 피와 연결된 것은 아닐까? 사내의 고요한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유 씨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거대한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시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는 사내의 지게 위로 무거운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사내의 운명 같아 유 씨는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삭풍이 기와 지붕을 핥히고 지나가는 밤이었습니다. 북촌의 높은 담장 안은 평소와 달리 분주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영의정 최 대감의 회갑을 앞두고 조정의 실세들이 모여 사전 모임을 갖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에서는 늦도록 고관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 그리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 유 씨는 그 소란을 뒤로한 채 안채 방 안에서 홀로 촛불을 밝히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비단결보다 그녀의 마음은 더 시리고 위태로웠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밀어 넣을 때마다 머릿속에는 사내의 그 깊은 눈빛과 잊은 사람이라 적혔던 힘 있는 필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러나 가질 수도 없는 금기된 온기였습니다.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술기운이 잔뜩 오른 최 대감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엄격하던 그의 걸음걸이가 흐트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유 씨는 예법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대감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유 씨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그녀의 얇은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요즘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것이오? 낮게 깔린 대감의 목소리는 술기운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칼날처럼 유 씨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유 씨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에 몸을 굳혔습니다. 대감,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소첩은 이해할 수가 없사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숫쟁이 놈 말이오. 당신이 그 천한 자에게 글을 써보냈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오. 이 집안의 안방마님이 1인지야 만인지상의 처가 숲 검댕이나 묻히고 다니는 벙어리 놈과 내통을 해? 대감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 씨의 하얀 손목이 붉게 멍들기 시작했지만 대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질투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분노와 감히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 아내에 대한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일,
없사옵니다. 그저 상처를 입고 왔기에 도리를 다해 소금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의 불온한 뜻은 전혀 없었사옵니다. 유 씨는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유 씨의 손목을 팽개치듯 놓아버렸습니다. 없다? 없는데 왜 이리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이오? 부인, 당신은 이 집의 얼굴이자 내 권위의 상징이오. 당신의 분수를 잊지 마시오. 한 번만 더 내 귀에 해괴한 소문이 들린다면 그땐 그 벙어리 놈뿐만 아니라 당신도 무사치 못할 것이오. 대감은 거칠게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유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목을 감싸쥐었습니다. 분수. 16해 동안 단 한 번도 담장 밖을 꿈꾸지 않고 죽은 듯 살아온 그녀에게 돌아온 말은 결국 그 지독한 굴레였습니다. 창밖에서는 sak풍이 울부짖으며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부서진 마음이 내는 비명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을 불러 엄한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 드나드는 숫쟁이를 당장 바꾸거라. 이유를 묻는 자는 내 직접 그 혓바닥을 뽑아버릴 것이니 그리 알라. 이유 없는 노발대발에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유 씨는 안채 툇마루에 앉아 그 서슬 퍼런 명령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12막순이가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마님의 안색을 살폈지만 유 씨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무언가 적으려다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붓을 들었지만 종이 위에는 차마 한자도 적지 못한 채 눈물만 툭 떨어져 먹물을 번지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승댁 안방마님이라는 화려한 명칭은 실상은 스스로의 발등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였을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 하나, 자신의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력함이 그녀의 온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날 밤 유 씨는 처음으로 그 사내가 2번 다시 이 집에 발을 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사내의 고요한 눈빛, 비단 수건을 건네봤던 떨리던 손길, 그리고 잊은 사람이라 적혔던 그 처연한 고백. 이제 그 모든 것은 영원히 가닿을 수 없는 저 세상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칼에 베인 듯 아파왔습니다. 유 씨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사내를 단순히 동정했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담장이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고 겨울밤은 끝을 알 수 없이 깊어만 갔습니다. 얼어붙었던 북촌의 땅에도 기어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담장 위로는 노란 개나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고 겨우내 죽은 듯 고요하던 마당에는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 최 대감댁 안채의 시간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대감의 명에 따라 새로 오기 시작한 숫쟁이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숲 가마니를 나르고 품삯을 받아 돌아갈 뿐 마당을 지나는 바람 한 점조차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더 이상 숯이 들어오는 날 마루에 나와 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마당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가슴 속에 억눌러온 그리움과 상실감이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나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구꽃 향기가 안채 마당을 가득 채우던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안채 12막순이가 평소와 달리 사색이 된 얼굴로 유 씨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막순이는 주위를 살피며 문을 닫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유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방금 담장 밖 골목을 지나는데 웬 사내가 소인을 급히 불러 세웠사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안색이 초췌했으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사옵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는 벙어리였는데 이 서신을 전해달라는 눈빛이 워낙 간절하고 처절하여 소인도 모르게 그만 받아오고 말았습니다. 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그녀가 꿈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단정하고도 기계 넘치는 필체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보내주신 시를 아직 심장 가까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붓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라는 지옥 속에 살 것 같아 감이 씁니다. 소인이 이 높은 담장을 제 집처럼 드나든 것은 사실 처음부터 숨겨진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님을 뵙고 그 따뜻한 시선을 마주한 뒤로 제 가슴 속엔 그 목적보다 수천 배 더 소중한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두 가지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소인은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마님의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유 씨는 그 편지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툭 떨어져 검은 먹물을 번지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 그 문장이 유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장사꾼이 숯을 팔기 위해 드나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목적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사라지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적었다는 것은 그가 품었던 뜻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막순아, 그 사내가 저 담장 밖에 아직 있느냐? 소인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골목 끝 그늘에 서 있었사옵니다. 마님의 답을 기다리는 듯 보였사옵니다. 유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 담장 밖으로 마음을 내보내는 순간 어떤 파국이 닥칠지 그녀는 이미 최 대감의 경고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성보다 앞선 갈망이 종이 위에 단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무슨 목적이요? 당신이 감추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주시오. 유 씨는 서신을 막순이에게 건넸습니다. 막순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마님의 간절한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내는 담장 밖에서 망부석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막순이가 다시 돌아와 건넨 종이에는 사내의 피눈물 섞인 듯한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인의 아비는 이 집 대감 때문에 죽었습니다. 가문은 멸문했고 소인은 그 원수를 갚기 위해 혀를 끊고 숫쟁이가 되어 이 집의 틈을 엿보았습니다. 유 씨는 그 한 줄을 읽고 오랫동안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연민하고 연모했던 사내가 사실은 자신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아온 암살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원수의 아내인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으려 한다는 사내의 고백. 유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그가 스스로를 잊은 사람이라 불렀는지, 왜 그의 눈빛 속에 그토록 깊은 심연과 슬픔이 서려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 높은 담장은 단순히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수많은 이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비극의 성체였습니다. 유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복수가 뒤엉킨 이 지독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노리던 사내를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피 맺힌 고독 속으로 함께 뛰어들 것인가. 봄바람에 흩날리는 살구꽃잎이 유 씨의 어깨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곧 사라질 덧없는 꿈처럼 말입니다. 막순이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유 씨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차가운 방바닥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인의 아비는 이 집 대감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내가 보낸 그 한 문장이 예리한 창끝이 되어 유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16해 동안 머물렀던 이 화려한 집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전율케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바들바들 떨렸지만 유 씨는 억지로 붓을 쥐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으나
동시에 그 지독한 침묵의 실체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벼루에 먹을 갈며 눈물을 섞었습니다. 더 말해주시오. 당신이 짊어진 그 지독한 원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집의 담장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비밀이 무엇인지 모두 말해주시오. 다시 밖으로 나간 막순이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유 씨의 숨소리는 거칠고 위태로워졌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막순이의 손에는 이전보다 훨씬 두툼하게 접힌 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 씨는 숨을 죽인 채 서신을 펼쳐들었습니다. 사내의 필체는 여전히 단정했으나 그 획 하나하나에는 15년간 응어리진 피눈물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의 아비는 15년 전 예조의 난관이었습니다. 당시 최 대감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과거 시험의 부정을 은밀히 주관하고 있었고, 강직했던 아비는 그 진상을 알게 되자마자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리려 했습니다. 아비는 밤마다 촛불 아래서 대감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자 했지요. 그러나 대감은 이미 조정의 모든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가 상소를 올리기도 전에 영모 혐의를 뒤집어 씌워 유배를 보냈습니다. 아비는 차갑고 습한 유배지에서 3년을 버티다 이름 모를 병으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순간에도 아비는 제 손을 잡고 억울함을 풀어다오라는 말 대신 너만은 살아남아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년 전이면 그녀가 이 집으로 막 시집을 와서 세상을 장밋빛으로만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대감이 승승장구하며 권력의 정점으로 치닫던 그 화려한 연회 뒤에서 누군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이 그녀를 전율케 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소인은 그때 겨우 16이었습니다. 명문가라 칭송받던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의 길로 들어섰고, 아비의 소식을 전해 들은 어미마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소인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그리고 인간의 언어조차 버렸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사옵니다. 말을 버린 짐승 같은 자에게는 아무도 경계의 눈빛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저는 숯검댕을 얼굴에 칠한 채 오직 복수의 기회만을 엿보며 살았습니다. 혀를 깨물며 침묵을 지킨 것은 제 아내 증오를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유 씨는 거기서 종이를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혀를 가둔 것이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갈기 위해 그는 10수년을 소리 없는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기어다녔던 것입니다. 유 씨는 사내가 숯을 지고 마당에 들어설 때마다 느꼈던 그 기묘한 위압감이 사실은 서슬 퍼런 복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몸서리쳤습니다. 최 대감 댁에 숯쟁이로 드나들며 증거를 모으는 것이 소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과거 부정의 전말이 기록된 문서가 이 집 어딘가에 비장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마님을 뵌 뒤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증오와 칼날로만 채워온 제 가슴에 마님의 따뜻한 시선과 소금 한 줌의 자비가 닿는 순간 소인은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에 마님이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이 모든 죄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피어나는 작약 같은 분이시기에 소인은 증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마님을 위해 이 칼날을 거두고 영원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제 평생 가장 큰 죄이자 가장 큰 구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줄에서 유 씨의 눈물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마님이 보내주신 시를 읽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약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거친 손으로 무릎을 꿇고 그 향기를 맡으며 아름답다고
눈으로 말하던 사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원수의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해버린 비극적인 사내였습니다. 유 씨는 한참 동안 그 작약을 바라보다가 돌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의 유약함 대신 서슬 퍼런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채를 벗어나 대감의 서재가 있는 사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 지나쳤던 그 육중한 문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심장이 늑골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최 대감은 조정의 급박한 정무를 위해 궁으로 출두하고 자리에 없었습니다. 유 씨는 망설임 없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지필묵의 냄새와 곰팡내 섞인 종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천 권의 서책과 문서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서안 위의 문서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책 사이사이를 손으로 훑으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사내를 향한 속죄였으며 동시에 평생 자신을 가둬온 이 부조리한 담장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하인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유 씨의 몸은 경직되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미친 듯이 뒤지던 유 씨의 눈에 책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뭉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보자기를 꺼내는 순간 유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안에는 사내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선비의 꿈을 짓밟았던 최 대감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자기에 매듭을 푸는 유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15년 전 과거 시험에 응시했던 자들의 명단과 대감의 직인이 찍힌 뇌물장부 그리고 사내의 아버지가 올리려 했던 상소문의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가 누려온 이 모든 안온한 삶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유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안방마님이 아닌 한 사내를 사랑하고 그 사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한 여자로서 그 금지된 문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재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뒤로 찬 바람이 불어와 대감의 책장을 어지럽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유 씨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그날 밤 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등잔불을 켰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기름이 타오르는 미세한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곁에 서 있던 12막순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10수년의 세월을 뚫고 나온 결연함과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유 씨는 서재에서 가져온 낡은 비단 보자기를 막순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보자기 속에는 최 대감의 영욕과 누군가의 멸문지화가 동시에 담긴 피 묻은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의 뭉치는 제 주인을 찾아가 15년간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막순이가 보자기의 무게가 마치 한 가문이 명운인 양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유 씨는 홀로 방에 남아 가냘프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봄바람이 소용돌이치며 문풍지를 때렸습니다. 유 씨는 오랫동안 그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곡소리 같기도 했고 평생 소리를 잃고 살아온 사내의 막힌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이 누려온 이 모든 안온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덜감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로 빚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15년 전 과거 부정의 명단과 최 대감의 수결이 선명히 찍힌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권력의 정점에서 그 문서들을 지워버렸어야 했으나 끝내 버리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종종 자신의 범죄를 증거로 남겨두는 기묘한 모순을 보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정적을 위협할 비수가 되거나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전리품이 될 것이라는 탐욕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탐욕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리라고는 대감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유 씨는 그 문서들을 내주며 자신의 안락한 삶도 함께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사내를 향한 마지막 사랑이자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그녀만의 유일한 한거였습니다. 보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양 도성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조정의 이름 없는 자의 명의로 충격적인 상소가 올라온 것입니다. 상소문과 함께 제출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수많은 인재의 앞길을 막고 한 가문을 도륙했던 과거 부정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도성 사람들 사이에서는 벙어리의 귀환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정의를 갈망하던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임금은 불같이 화를 내며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최 대감은 문초를 받았고 문서의 진위가 확인되자 파직과 함께 머나먼 변방으로의 유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 대감은 유배길에 오르기 전날 밤 유 씨를 불렀습니다. 관복을 벗고 죄인의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유 씨를 향해 이 모든 일이 그녀의 소행인지 물었습니다. 부인, 정녕 당신이 내 가슴에 칼을 꽂은 것이오? 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연민과 서늘한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토록 서슬퍼런 의지를 지닌 여인이었음을, 평생 자신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그녀가 자신의 명주를 끊을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감은 유배길에 오른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높은 담장은 이제 그를 가두는 벽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그를 지워버렸습니다. 사내는 결국 유 씨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죄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내의 가문이 복권되었으나 그는 숫쟁이로 살던 그때처럼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막순이가 수소문해 보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원한을 풀었으나 동시에 자신의 연모를 완성하기 위해 영원한 부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 씨가 누려야 할 평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알았기에 그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이별을 택했습니다. 유 씨는 그를 억지로 찾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떠난 집에서 유 씨는 홀로 살았습니다. 아들은 한양에서 벼슬을 얻어 따로 살고 있었고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담장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 안은 적막하면서도 따스한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담장은 유 씨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신을 찾는 창이 되었습니다. 유 씨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화단의 꽃들을 돌보며 사내와 눈을 맞추던 그 짧은 순간들을 추억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유 씨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약은 이미 지고 없었고 감나무의 감이 붉게 익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유 씨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그 사내가 작년 가을 이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잊은 사람,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던 것. 그런데 그는 아마 이제 자신을 잊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아비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의 가문은 다시 명예를 찾았으니까요. 이제 그는 숯검댕이 묻은 얼굴이 아닌 본래의 고결한 모습으로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유 씨는 감나무 아래 흙을 파고 작은 종이를 묻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짧은 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 드높아 외로움을 더하나니 말 없는 눈빛에 온 세상이 담기도다. 그 시를 이제는 두 사람이 모두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며 유 씨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담장 안은 적막했으나 유 씨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했습니다. 유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높은 신분이나 화려한 기와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소리 없이 흐르는 진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정승댁 안방마님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스스로의 의지로 진실을 선택한 한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달이 유 씨의 마당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내의 묵묵한 시선처럼 말입니다. 교훈 권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담장을 쌓습니다. 그러나 담장이 높고 견고할수록 진정으로 그 안에 갇히는 것은 바깥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탐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최 대감은 세상을 가두려 했으나 결국 자신의 욕심 속에 갇혀 파멸했습니다. 반면 말을 잃은 숫쟁이는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전했고 안방마님 유 씨는 담장을 넘는 용기로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세상이 천하다고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천한 것이 아니며 세상이 높다고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고귀한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언제나 오래 걸리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말을 잃은 사람이 때로는 100마디 말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며 진실한 마음은 신분과 담장을 넘어 누군가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높은 담장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사람의 온기와 진실입니다.